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고려 신분과 사회입니다. 여기서는 고려의 신분 제도, 백성의 생활 모습, 조선시대에 비교되는 고려의 여성의 지위와 사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교과서 93쪽, 96쪽, 97쪽의 내용입니다. 바로 고려의 신분 제도입니다. 고려는 크게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지배층은 귀족과 중류층으로 구분되고요. 귀족은 왕족, 문무, 고위 관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중류층은 관청에 소속된 말단 신문을 보는 서리인, 잡류, 그리고 지방 신문을 보는 향리, 그리고 궁중 신문을 보는 남반, 하급, 장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피지배층은 양민과 천민으로 구성됩니다. 양민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 그리고 향, 부곡, 소민입니다. 천민은 소, 공, 사, 노비, 그리고 광대인, 제인, 도축업자, 화촉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족입니다. 귀족은 왕족과 5품 이상 고위 관료 관직 가문을 말합니다. 이들은 고위 관직을 독점합니다. 어떻게?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독점하고요.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족과 고위 관직, 고위 관료 가문끼리 결혼을 통해서 지위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문벌귀족, 그리고 고려 중후기에는 무신, 말기에는 건문세족이 귀족으로서 있었죠. 이 그림은 이제 그 당시 귀족을 보여주는 이제 복식과 고용을 그림입니다. 귀족들은 경제 생활을 살펴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민전에다가 그리고 관리로서 받은 과전과 녹봉, 5품 이상 고위 간직이 지위로 받는 공음전, 노비, 농장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자로 만든 기와집에 살며 화려한 외국산 장식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들의 저택은 대전의 유성에서 발견된 고려 저택 유적인데요. 정치죠. 동서로 96m, 남북으로 110에서 120m 이릅니다. 그래서 약 계산해 보면 약 3,484평에 이르는 대저택이죠. 3,000평이 넘는 대저택에다가 너비만 2m인 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로 구워 만든 청자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볼 때 대단한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류층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중앙관청에서 근무하는 잡류인 서리, 그리고 궁중신문을 보는 남반, 그리고 지방신문을 보는 향리, 그리고 하급정에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향리 중에서 호족 출신의 상층 향리들은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이고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료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귀족으로서의 신분 상승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은 양민입니다. 양민은 농민이 중심인데요. 농민이 있는데 농민은 특정 직역을 부담하지 않아서 수조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백정이래 부릅니다. 백은 뭐 흰백자 뜻도 있겠지만 안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흰색이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것처럼 백정으로 불립니다. 이 백정이라는 말이 조선시대 가면 도살업자로 바뀌기 때문에 조선시대 백정과 고려시대 백정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세, 공납역을 부담합니다. 농민이기 때문에 조세와 공납역을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런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경제적 신장이 노력이 됩니다. 그래야 뭐 과거 시험을 보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군사적 공인, 군공을 통해 신분적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은 자영농, 개인의 토지를 가진 자영농가 남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 수공업자입니다. 이들은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자기가 만든 공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농민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거두기가 농민보다는 상위 수공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농민을 더 인정해주고 많은 양민들이 농민이 되길 바라겠죠. 그리고 향부곡 소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미지만 일반 농민이나 상인 수공업보다는 차별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과세한 조세역 부담 때문에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향상을 통해서 이걸 벗어나려 했고요. 그리고 대몽황쟁이 있던 군공 같은 걸 세우는 전쟁 시대 군공을 세우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 군역을 승격하든지 아니면 무신정병인에 보여줬던 저항운동을 통해 고려 후기 일반 군역을 승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시는 방법을 나름 고민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천민입니다. 천민은 노비, 도살업자인 화척, 우리 조선시대에는 백정을 불렸죠. 고려시대의 백정은 농민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사공인 진척, 그리고 광대인 제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노비입니다. 노비는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런데 노비 자체가 인간이가보다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매매, 증여, 상속이 대상인 거죠. 노비의 구분은 크게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됩니다. 공노비에는 간청에서 자벽을 하는 이벽 노비, 그리고 농경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규정된 일정 액수를 관청에 납부하는 낙공노비가 있습니다. 사노비는 귀족이나 사원에 직접 부리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따로 살며 농업 등을 종사하는 일정한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로 나누어집니다. 노비의 기속을 보면 노비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고려시대는. 첫 번째 원칙은 일전즉천. 무슨 말이냐?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아무 상관없이 바로 노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부모 가운데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귀족이거나 아버지가 아무리 양민이라도, 어머니가 아무리 양민이거나 어머니가 아무리 귀족이라도 부모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된 제도가 바로 일천즉천입니다. 친자스모법은 뭐냐? 노비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유를 누가 해야 되냐? 어느 주인이 가져야 되냐?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에 노비들을 보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쪽 소유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머니 노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그 자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자스모법은 어머니를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솔거노비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독자적으로 어디 나가거나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일정한 신공, 자기가 생산한 일의 양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간섭 없이 일반 농민과 비슷한 경제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보다는 천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쪽은 개방사회로서의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이 여기는 뭐냐? 통일신라 시대의 골품 제도에 비해서 확실히 신분 상승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신분이 상승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제한은 있지만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시기로서 개방적인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통일신라와 달리.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적 공을 세워서 신분 상승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노비 출신의 최고 집권자였던 무신정권의 이의민입니다. 이는 노비 출신인데도 최고의 권력자로서 승격됐고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나 몽골과의 전쟁 중에 향, 부곡, 소 일반 군현들이 특수행정구역들이 일반 군역으로 승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몽골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다인철소가 익안현으로 승격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외거노비가 백정농민을 상승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재산을 모아서 주인에게 바치고 양민으로 해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산을 주인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주인이 관리를 못하거나 아니면 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외고 노비가 설고 노비보다는 백적 농민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 다음에는 원과의 관계죠. 원나라 간섭기에 신부 상서기가 좀 쉬웠습니다. 원나라에 통역하던 통역관이 원나라와의 관계가 좋아서 결국 재상이 되고, 원나라에 갔던 공녀가 출세해서 그 집안이 고려에서 귀족 대접을 받는 경우, 바로 귀왕후 집안들이죠. 그리고 응방, 매사냥, 원나라 사람들이 매사냥을 좋아하는데 이 응방에 일하는 이 관리 중에서 몇 명이 큰 귀족으로서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나라를 기생해서 하는 거죠. 친원파적인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합니다. 향리나 하급 관리 출신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 사대보로 성장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향리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사대보가 되기도 하고요. 무신진국기의 차별철폐를 위한 봉기한 향부곡 소주민들이 결국 그 봉기를 무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반 군연으로 승격하는 경우, 아니면 군공을 통해 출세와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관이 재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죠.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99쪽을 보겠습니다. 99쪽의 내용은 백성의 생활 모습입니다. 여긴 다양한 게 나오는데 고려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바로 고려의 향도입니다. 고려의 특수한 조직이죠.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둔 농민 공동체인데요. 이들은 초기에 매향 활동을 합니다. 매향이 무슨 뭐냐? 매자가 묻을 매자고 향자가 향나무 향자입니다. 향나무를 땅에 묻어서 미륵보살에게 공양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중은 미륵보살에게 구원받고 극락왕생을 비는 행사를 하는 거죠. 향이란 것은 자기가 향기를 불을 피우면 스스로 몸을 희생해서 좋은 향기를 냅니다. 바로 이게 불교에서 가르침과 같은 거죠. 스스로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구원하는 행위죠. 그리고 사찰, 불상, 석탑을 만들 때 이 향도 조직이 가서 대규모 노동력을 제공하고 비용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기에, 완전 말기에 가면 마을 행사 주도하는 농민조직으로 조금 변화하긴 합니다. 대표적인 매양 활동이 바로 매양비가 남아 있습니다. 맞죠? 사천 흥사리 매양비가 남아 있는데 이게 땅에 묻어 있던 것을 찾았습니다. 이게 1387년도에 고려 우왕 13년에 나라가 이제 쇠퇴해지죠. 왜냐하면 원간섭기가 막 끝났기 때문에 그 승려와 이 지방 불교를 믿는 사람들 4,100명이 모여서 사천이 해안 쪽에 바닷가에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 향나무를 묻고 국태민안,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백성을 안정시키겠다는 마음과 미륵보살이 하생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 향나무를 심고 이 비석을 심었던 거죠. 이를 통해서 매양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만의 조선시대에 없는 특별한 모습이죠. 자, 그 다음은 100페이지에 여성의 지위와 사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과 주자가래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낮아집니다. 고려는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혼인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따로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자가 일반화되었죠. 조선시대에는 첩제도가 있어서 본부인 외에도 첩을 따로 한 명 두었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시집살이와 첩제도가 일반화되겠지만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 상속은 자녀 균분 상속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부모의 제사의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했죠. 근데 이에 비해 조선시대는 장자 상속과 부모 제사를 장자가 혼자 맡았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좀 달랐죠. 여성은 재산 상속과 소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경제를 주도적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따로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별산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성들이 투자와 기부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도 행사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태어났을 때도 호족에 같이 기록합니다. 그 태어난 순서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누가 먼저 태어났냐, 호주 집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도 가능합니다. 사위, 외손자도 음서 혜택을 받을 만큼 남녀 집 차별이 없었죠. 그러나 물론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관직은 할 수가 없죠. 공적 사회 기구의 대표도 취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확실히 났습니다. 조선시대는 재산은 물론 호적에 등록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재혼한 자식들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에 제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재혼한 경우는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가 더욱더 조선시대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여성의 사회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타고 바깥 활동을 하는 여성, 조선시대 같으면 얼굴이 가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말을 타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경우나,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같이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벽화에 나는 모습을 통해 여성의 지위가 고려시대, 조선시대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100페이지 100쪽에 고려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사료를 보겠습니다. 이 일화는 박유의 이야기입니다. 박유가 왕위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은데 지금 신분이 높고 낮은 막론하고 철을 하나 두는데 그치고 있어 아들이 없는 자에게도 감히 첩을 두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컨대 여러 신하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철을 두게 하되 품위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이 이르러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도 본처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라의 원한을 품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없어지고 인구 늘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보다는 확실히 제도가 괜찮죠. 왜? 조선시대는 첩에게 낳은 자식은 벼슬을 과거 시험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여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죠. 부녀들은 이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때마침 연등의 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습니다. 첩을 두고 자 요청한 자가 바로 저 늙은이다 하니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키니 거리마다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하였다. 당시 재상들은 그 부인이 무서워 자들이 있었기에 결국 첩제도는 실행되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사회 진출 이런 건 어려웠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의 사회 지위가 높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료입니다. 고려 상속에 관한 송사인데 재판인데 손변이라는 사람이 송사를 맡았습니다. 남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어찌 유산을 누이 혼자 차지하느냐. 남동생이 얘기했죠. 누나 혼자 부모의 재산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 누나가 얘기한 거죠. 아버지 세상을 떠날 때 집안 재산을 모두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왜 당연히 내 거지. 손변이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이 다 똑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에서 이미 출가한 딸에게만 후하고 어미 없는 어린아이에게 아들에게는 박하게 했느냐고 타일렀다. 누나와 누이와 동생이 비로소 깨닫고 서로 부뚝 울었다. 드디어 남매가 재산을 반씩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는 누나만, 보통 조선시대는 남성이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누나가 잘 독차지했죠. 첫째 누나가. 그리고 결국 이제 둘이가 화해하고 재산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이따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2쪽에 고려의 사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연등회와 팔간회, 유교, 불교, 대장경을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등회와 팔간회입니다. 고려 초기부터 국가적 행사로서 연등회와 팔간회가 있었습니다. 연등회는 연등을 켜고 부처의 복을 비는 의식입니다. 지금도 석가탄신일에 비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팔간회가 중요한데요. 팔간회는 고대부터 이어온 제천 행사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융합이 됐죠. 성종 때 유교 영향으로 중됐다가 거란과 전쟁 후에 현종 1년에 부활되었습니다. 즉 고구려의 동맹 같은 국민이 하나가 되는 통합 기능을 수행한 축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재산을 지낸 행사이기 때문에 고려공황은 하늘의 아들인 천자이고요. 고려는 천자국으로서 과시하는 의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까지 존속했는데 이 하늘의 제사 지내기 때문에 이 황제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은 유교의 발달과 역사사의 편찬입니다. 예, 유교는 중앙 국자감과 지방의 향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국자감은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유학부에서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으로 구성됩니다. 유학부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는 7품 이상의 관리 자제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7품 이상이 안 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국자감은 유학부는 세 광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자학, 태학, 사문학입니다. 국자학은 3품 이상 관리 자제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태학은 5품 이상 관리 자제, 사문학은 7품 이상 관리 자제와 아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딱히 다른 건 없고요. 이 계급마다 이거를 차이를 두어서 관리 등급에 따라서 따로 각습하게 한 것 같습니다. 기술학부는 유락, 서학, 산학이 있는데요. 유락은 형법, 서학은 서예, 산학은 산술 등을 합니다. 여기는 유학부와 달리 8품 이하 관리나 서민들의 자제에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7품을 기준으로 해서 유학부, 기술학부를 나누어서 입학하게 했죠. 지방 황교에는 지방 관리와 서민의 자제들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학교가 나눠져 있고요. 국자감도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3쪽의 자료 읽기를 보겠습니다. 고려 초기 유학을 이끈 사람이 바로 최승로인데요. 시무 28조에서 유학과 불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13조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연등회를 개최하고 겨울에는 팔간을 열어 사람들을 동원하여 힘든 일을 많이 시키니 원컨대 이를 줄여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십시오. 연등회와 팔간회를 폐지하기를 요청했죠. 실제로 폐지됩니다. 14조 임금께서 날마다 근신하고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히 생각하며 혹시 지은 자가 있거든 벌의 가볍고 무거움을 법에 따라 결정한다면 태평의 대업을 저절로 이룰 것입니다. 유교의 왕도 정치죠. 왕이 하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조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것이며 불교를 말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것이요 내세는 지극히 먼 것입니다.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교와 유교가 다 중요하지만 유교 중심 정치를 강조한 거죠. 이렇게 고려 초기의 대표학자 유학자인 최승로는 성종이 즉위한 뒤 시무 28조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를 억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종 때는 유교 정치 사상이 정립되고 연등회와 팔간회가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고려 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 중기는 문벌 귀족 사회가 정착되면서 유학이 더 성장합니다. 특히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과거 시험이 중요해졌는데요. 이때 사학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학원 같은 개념이죠. 특히 최충의 구제학당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요. 그리고 개경에만 해도 사학 12도가 인기를 끌면서 이 국학이 사학이 성장합니다. 그 대신 국자감이 쇠퇴하겠죠. 이 예종은 국자감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문 강자인 칠제, 장학재단인 양흥고 그리고 출판부인 서적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치하고 관학 진흥에 앞섰습니다. 이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무신진고기에 결국 유학은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 때 다시 성장하죠. 그 이유는 성리학의 영향입니다. 충렬왕 때 국자감이 국학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국학을 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감으로 성균관으로 계칭합니다. 충성왕 때는 성균관으로 계칭되고요. 공민왕 때 성균관이 기술학부를 분리해서 성균관을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이 개편 모습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충렬왕 때는
공자의 사당이었던 문묘를 건립하여 유학을 더욱 융성시키게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성리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려 말에 유행한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기존의 유학과 달리 신유학으로 불립니다. 송대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거쳐 남송의 주의에 의해서 정리되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성리학을 수용한 계층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기존의 유학과에 비교해보면 기존의 유학은 훈고학으로 불립니다.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가 유행했는데 이건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로 사라진 고대 유학의 경전을 다시 해석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에 비해 송대에 등장한 성리학은 신유학으로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한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리학에는 우주론, 인성론, 수양론, 분수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주론은 이기론입니다. 이기론이 뭔지,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세상은 이와 기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우주의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입니다. 기는 이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의 모습이 기로 나타날 때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기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인성론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관한 심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마음이 순수한 상태인 도덕적 본성인 성이 있고요. 이 마음이 동요하여 개인의 욕망이 드러난 것이 바로 정입니다. 이 정은 성이었는데 기에 의해서 혼탁해졌죠. 결국 인간은 뭘 추구해야 되냐? 도덕적인 본성인 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인 이와 도덕적인 성을 추구하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리를 중시한 학문이란 거죠. 그러면 인간이 마음의 순수한 마음인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수양론입니다. 첫 번째가 거경궁리입니다. 첫 번째 거경은 인간의 내면의 도덕적 본성이 뭔지 알겠죠. 먼저 성찰하고 그 이후에 보편적인 진리인 이를 체득하는 궁리를 해야 됩니다. 궁리라는 방법은 뭐냐?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 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를 체득해야 우리의 마음인 순수한 본성의 마음이 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성리학은 누구나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성을 알게 되는 마음이 알게 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평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누구나 성과 이에 이르는 과정은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세상을 분수론 설명했습니다. 이와 기 등 이분적인 인식 논리는 결국 분수론에 갑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지만 그 나눔이 다르죠. 이는 하나지만 나타나는 기는 다르고 성은 하나지만 인간이 나타나는 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차별은 당연하다는 거죠. 아직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신하, 임금과 신하, 지주와 소장, 전호, 이거는 이 지위는 원래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고 중화와 이민족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 화이론, 중국과 이민족을 더욱 구분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리학의 차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에 보면 누구나 성과 이를 이루면 성인이 될 수 있지만 그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성리학에서 차별성이 보이는 거죠. 다시 고려시대 돌아오면 성리학을 처음 수용한 사람이 바로 안양입니다.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수입하고 우리에게 소개했죠. 그리고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충선왕이 원나라에 만든 망건당이라는 이 학습소에서 원나라 학자와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켰고요. 이색은 원나라에서 관리를 지내면서 있다가 공민왕이 다시 만든 성균관에서 이 후학 제자들을 기르게 되면서 정몽주, 정도전을 기르는 스승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성리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 권문세족과 불교를 폐단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사회 지향점을 제시하는 학문으로서 이용됩니다. 다음은 역사학의 편찬입니다. 역사는 예로부터 세상을 보는 거울로 동아시아에서 비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졌죠. 조선적 역사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7대 실록이라고 해서 태조부터 목종까지 실록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전하는 최고 오래된 역사서는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김부식 등이 편찬했죠. 유교적 한미주의 사관에 입간해서 기전체로 서술했습니다. 기전체는 역사 순서를 시대 순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봉기 열전으로 해서 주제별로 나누어서 서술한 체계가 바로 기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는 신라 계승 의식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무신지국 집권기에는 두 가지 역사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규보가 쓴 동명편입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어 있었죠. 그리고 곽훈이 쓴 태동 고순전, 여기는 삼국시대 승려들의 30명의 전기를 수록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몽골에 치니까 원간습기를 겪으면서 역사 서술 경향이 변화합니다. 민족적 자주의식이 바탕으로서 전통문화 이해 도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일현이라는 분이 삼국유사를 쓰는데 삼국사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의미로 만들었죠. 그 단군 신화와 민간설화, 불교 관련 자료들을 기록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을 채워였죠. 그리고 이승유라는 사람이 제왕운기를 쓰면서 중국과 한국 역사를 운율시의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삼국 이전 삼국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조 동해 이런 역사들이나 부여 고전의 역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재현이란 분은 성리학적 유교사관을 통해 사략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성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역사서죠. 자, 드디어 불교의 부분입니다. 고려 시대의 불교에 대해서 크게 보겠습니다. 불교는 고려 초기부터 숭불 정책에 따라서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고려 태조는 훈유 10조에서 불교 숭상과 연등회와 팔관회를 개최를 당부할 만큼 불교를 엄청나게 숭상했죠. 그래서 개경에 사찰이 건립되는데 법왕사, 흥국사, 왕륜사 등 국가 사찰들이 많이 거침됩니다. 태조의 아들 광종은 승가 제도를 설치해서 합격자에게 법계를 부여하고 승려의 지위를 보장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승려들을 따라 뽑은 거죠. 그리고 국왕의 자문기구로서 왕사와 국사를 두어서 불교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토지, 노비를 지급해주고 승려들의 면역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불교는 했고요. 그리고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국가적 행사로서 거행하면서 불교를 엄청나게 초기부터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의 고려 전기의 불교는 교종 중심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교정조율의 화엄종, 균열한 분이 만든 이 중심이 된 화엄종이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됐고요. 문벌기적의 지원을 받은 법산종 등 보수와 형식화에 조금 가까웠습니다. 이에 고려 중기에 숙종의 동생인 의천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왕실에서 지원하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는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교감경수를 제창했는데요. 이는 교종과 이론을 연마하는 교종과 실천을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이 같이 강조하는 의미로서 교감경수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천태종을 통해 교종과 선종이 통합되었지만 그러나 의천이 죽고 나서 교단은 분열됩니다. 그래서 왕실 귀족 중심 불교는 계속 고려 전기처럼 이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무신집권기에 들어오면서 문벌 귀족 사회의 불교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교정이 쇠퇴하고 선종의 교세가 확대되기 시작하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진울입니다. 진울은 승려의 본여의 자세로 돌아가서 하자는 개혁운동, 독경, 경전을 이은 독경과 수행, 노동을 중시하는 개혁운동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수신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남 송광설을 중심으로서 이걸 이끌어갑니다. 그는 정의 쌍수와 도노혐소를 강조했는데요. 선종과 교학을 나란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 같이 하자. 그리고 불성을 깨달은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수행해서 그 깨달음이 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는 도노혐소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 선종 중심의 통합, 성교 일치 사상 체계를 확립하게 되죠. 그를 통해 조계종이 확립되고요. 무신 정권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융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해심에게 계승되게 되죠. 여기는 전라도 송광사입니다. 바로 진우리 수신사라는 이 조직을 만든 곳이죠. 수신사는 종교 사찰이 아니고요. 이 송광소에서 수신사를 만들어서 진우리 종교 개혁 활동을 일으킨 거죠. 106쪽에 진울의 불교 통합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노점수와 정의선 살펴볼 수 있죠. 도노점수, 한 마음을 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이 번뇌에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일반 중생들인데 부처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깨닫고 아니 깨달음은 오직 이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지 마시고 이 부처의 마음을 찾고 나서 그것을 천천히 수행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정액상수. 정은 본체요, 해는 작용입니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되므로 해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용을 가져오므로 정은 해를 떠나지 않는다. 바로 정액상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전을 포용해서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해서 성교 일치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심과 요새입니다. 해심은 진울의 제자입니다. 그는 유불일치설, 불교와 유교의 일치되는 점을 강조해서 두 개를 같이 하자. 심성도약, 마음을 닦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유학자들이 성리학을 수용하는 사상적 토양으로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란 분은 진울과 더불어 같은 시대였는데요. 전라남도 강진에 백년사라는 절에다가 백년사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종교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회 수행을 강조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방민 호응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백년사의 모습입니다. 원성 간섭계는 결국 불교가 근데 다시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결국 변질되고 폐단됩니다. 불교는 결국 세속화되죠.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부패하고 왕실과 귀족이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원들의 부패가 돼서 사원들이 농장을 만들고 이자놀이를 하는 고리대 그리고 상업활동까지 나서게 됩니다. 결국 불교의 원래 본 기능인 사회교화와 통합기능 상실되고 결국 자기의 불을 피우기 때문에 국가재정이나 농민생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폐단이 엄청나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보우라는 분이 원의 임재정을 도입해서 교단을 정비하려고 했으나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됐죠. 결국 신진사대부들이 불교를 비판하는 계기가 됩니다. 불교의 사회적 경제적 폐단까지 지적하게 되면서 이론적 차원에서 비판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학에 밀려서 침체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는 고려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은 3경으로 구성됩니다. 3장으로. 그래서 부처의 설법을 가리킨 경과, 불제자가 지켜야 될 계율인 율, 경과 율에 대한 해석과 논술이 들어간 논입니다. 결국 대장경은 하나의 불교의 집합 청소로서 볼 수 있습니다. 고려는 이런 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1111년부터 최초로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초조대장경을 불리는데요.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서 거란의 침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현종 때 간행하기 시작합니다. 1111년부터 1187년 약 76년간이 걸렸는데 엄청난 국가적 대사업이죠. 그러나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다가 몽골의 2차 침입 때 이게 불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판은 사라지고요. 목판 인쇄물 일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지면서 고려 중기 의처는 대장경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송나라, 요나라, 일본에 갔다 옵니다. 거기서 장소를 구입하게 되는데 장소는 뭐냐? 대장경을 구성한 3장을 해석한 주석서입니다. 여러 가지 주석서나 해설서를 가져와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불교 목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장경이 빠진 부분을 채우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장을 간행합니다. 불교 경전 수석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보통 속장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대장경이 부족한 걸 채웠기 때문에 속장경을 부르는 거죠. 그러나 초제대장경은 사라지고 1637년도에 다시 대장경을 간행합니다. 그게 바로 제조대장경입니다. 무신집권기에 대장동암을 설치해서 목판을 판각해서 만들었고요.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침략받고자 하는 의식은 여전히 같습니다. 만들어진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경 목록을 제정합니다. 경전의 잘못됨을 찾아내서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 대장경 일부를 보아 송나라 고란대종을 가져와서 대조합니다. 비교 대조한 끝에 고려국 신조 대장 교정 별록이라는 책 30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목록부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이 남해에다가 작업장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 목판을 바닷물에 2년, 바람결에 1년을 말려 보냅니다. 그리고 당나무와 맑은 계곡물로 종이를 만든 다음에 이 종이에다가 문인과 관료들이 불교의 대장경 내용을 원고를 씁니다. 그 다음에 경판에다가 이 종이를 대서 인고의 작업 끝에 다 새겨 넣습니다. 한 장씩 찍어내서 오탈자를 찾고요. 마지막에 다 찍고 나면 이 목판을 마구리 옆에 붙여서 오칠하여 경판을 완성하는 엄청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지금 대장경이 남아 있는데 가로 69cm, 세로 24cm이고요. 두께는 2.6에서 3.9, 무게는 3, 4kg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81,258장 현존하기 때문에 8만 대장을 불리는데요. 가로와 쌓을 때는 32m, 3,200m, 길이는 60km, 무게는 280만큼 엄청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많은 경판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합천해인사 장경판전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천해인사 가면 이 장경판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경도 멀리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고요. 고려의 사상을 학습지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